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 비대위 체제 유지 여부를 놓고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해 왔었던 법안들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된 거죠? 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이 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국회 통과됐었고요. 국민의 그 여론 지지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 대통령 권한대행,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빛을 보지 못했죠.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또 최혜병 특검법도 국민들께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직 대통령이 직무를 행사하고 있을 때나 그 이후까지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군 수뇌부 지휘부에 대해서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국무위원이라든가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제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가 있을 즈음에 이르러서야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비화폰 내역도 확보하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이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대행이 이 헌법재판소 또 경찰,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겠다는 당연한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특검을 통해서만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고 민주당의 계속된 요구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을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서 이건 오래 끌 일은 아니고요. 최대한 신속한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고 진상을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통과 다 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회를 방문하고 또 각 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또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역시 그냥 오른손으로는 좀 격려를 해주고 왼손으로 때리는 그런 어제의 그런 말과는 굉장히 다른 오늘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을 위해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거기에 그 최상병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 등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히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많은 지금 관련자들이 내란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을 또 하겠다는 것은 확인 사살을 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실을 얘기했던 정치보복을 않겠다. 이것을 뒤집는 내로남불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합으로 나가야 될 이런 그 취임 초기에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또 결국은 숫자의 힘으로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앞으로 여야의 협치를 좀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감이 드는 바입니다. 네, 예. 이 3대 특검법과
네.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앞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확정을 했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 의원 등 20여 명이 자율투표, 당론 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로운 의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반대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 때는 퇴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이 지금 검사 징계법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우려되는 바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를 저는 징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한 그런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바로 오늘 국민의힘이 또한 그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을 오늘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검사에 대한 이런 손보기를 위한 이러한 성격이 저는 짙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자유토론, 자유표결을 했던지 아니면 반대 당론으로 또 퇴장을 했던지 저는 이 결과는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실질적인 토론이 전제가 된 본회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검사 징계법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검사의 비위라든가 문제가 확인돼도 상당히 내부 감찰 등을 이유로 해서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여러 조직 중에도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조직이 검찰 조직이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을 이제 법적으로 정비하는 거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검찰은 검찰총장 중심으로 전일적 이 지휘체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실 법 개정으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조직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징계권을 줄 경우에 검찰 내부의 어떤 비위 문제 해결 등등의 다소 굉장히 온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 나타난 겁니다. 그러한 비정상을 바로 잡은 이 입법 개정 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정상을 바로잡는다에 혹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도 포함이 되는지? 예, 당연한 거죠. 이미 이 부적절한 지명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부터 계속 나왔고요. 결국에 그 임명 중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현재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명 철회는 당연한 수순인데 오히려 이 비정상적인 지명,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법재판소 구성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다 실패한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지명 철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2인에 대한 지명이 곧 있게 될 겁니다. 네, 지명 철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지명된 그런 그 후보자들에 대한 철회는 저는 당연히 예상됐던 바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새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할 텐데요.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이런 상당히 편향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코드 인사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코드 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으로 구성된 이런 그 코드 인사가 사실 코드 결정, 코드 판결로 이어져서 대법원 판결의 또 균형성이랄지 아니면
헌재의 중립성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인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우리 쪽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항상 그 헌재의 오히려 그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아니면은 또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또 균형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도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좀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될까요? 어제 이제 첫날에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안이 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좀 미리 속도를 낸 것이었고, 그래서 일단 오늘 본회의 상정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증언에 대한 요구는 비단 이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 이전부터 대법관 수의 증언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습니다. 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수 증언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놓은 바도 있었고요. 그 뒤에 여야의 어디 진영을 막론하고 대법관 수 증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돼 왔던 바이기 때문에 비단 새로울 바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이라든가 이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개정안은 사실은 이게 굳이 법 개정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문제에 관련해서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 내지 다른 후보가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런 논란이 어차피 선거 기간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판의 정지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어떤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이 논란을 해소했으면 될 문제를 오히려 전례 없이 이례적인 이 대법원 이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실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대선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이상 이거를 입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이 국정 불안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당선됐고 임기를 시작하고 더구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렇게 이 직무를 수행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일 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을 또 진행하고 나머지 4개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을 지금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헌법 84조는 이렇게 적어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 내란이나 외환 같이 국가적 중대 범죄가 아닌 한은 직무 안정성, 국정 안정을 위해서 소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까지 정지시킨다는 입법 취지에서 이 헌법에 도입이 된 게 맞고요.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런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이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예.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요. 네, 하시죠.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60% 넘는 국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단해야 된다는 그 여론은 오히려 2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7년 8개월
오늘 그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이 부분 대구급성범에 기소가 돼서 지금 6월 22일에 준비 절차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연기됐던 공직선거법 사건도 지금 6월에 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그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대법관 증언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대법원 선고기법이죠. 왜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왜 대법관 증언으로 왜 그렇게 손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법원장께서 이 대법관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뭐 대법원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사실 최고의 법원으로서의 또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론화를 해달라. 이런 지금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대법관 그 증언이 지금 법관 한 명 늘리는 그런 법관 증언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어제 좀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이 또 보수층의 또 결집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결과도 한 8% 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위원들도 지금 사퇴 의사를 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렇게 좀 총사퇴를 하는 좀 그런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전당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가서 전당대회를 열고 또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며칠간의 수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사퇴는 이런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진작 했어야 된다라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냥 정치권 일반의 어떤 상식으로 볼 때도 좀 늦었죠.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있었던 12월 3일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소위 말하는 쌍권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비호하고 그 이후에 적법한 어떤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때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든가 탄핵의 어떤 신속한 진행 이런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국민적 시각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상황으로 나가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고요.
국민적 혼란은 계속됐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민생 경제는 최악의 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 악화의 책임이 권성동 대표나 친윤 지도부에 있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늦어도 사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때 그때 사퇴할 거라고 많이들 봤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계속해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한덕수 이 총리를 후보로 사실상 정해놓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한덕수를 띄우기 위한 어떤 들러리 경선판으로 만드는 등 정치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온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 내부 이 구성원들 또 당원들이 묻는 것이 당연할 거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덮고 가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에 사실 국민들께서 물어야 될 어떤 정치적 책임의 무게 이게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전주혜 전 의원이 언급을 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친한계는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또 친윤계 중진 의원은 현행 비대위 체제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자 이건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좀 아무래도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당이 조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뭐 국민의힘의 또 건전성이나 뭐 민주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쪽으로 의견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얼마 안 됐죠. 5월 중순에 취임을 했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했어야 될 이 역할을 잘 했고 그리고 계엄에 대한 또 진지한 사과랄지 또 탄핵 반대 당론을 지금 오히려 이제 또 되돌리자 뭐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건지 아니면은 또 그냥 전당대회를 갈지 이것을 또 의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다수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희가 타 당 입장에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 뭐 지도 체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게 뭐 적정하진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내부 뭐 비판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실제 어떤 보수가 좀 새롭게 바뀌기 위한 어떤 혁신의 방향이라든가 국민적 요구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없이 매우 당권 투쟁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지금도 이제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번 대선에 담긴 민심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40%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득표를 합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심에 담긴 뜻은 보수도 그런 이 비상계엄이나 내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좀 혁신하라 이런 요구와 기대도 분명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지도체제 논의라든가 전당대회 등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뭐 기대하고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 비상 상황에서의 여러 국정 과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국민의힘이 당권 문제에 매몰돼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만 명분없는 비판만 문제 삼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적어도 꼭 필요한 과제에 있어서는
이 통합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도울 거는 돕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러면서 당내 어떤 혁신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내 개혁을 하기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41.15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즉 너무 막 져서 이건 진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할 수도 없는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뭐 김문수 지금 후보가 턱걸이하는 모습 보이면서 당권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과연 당권을 기존의 인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외부 인원이 들어오는 게 낫냐 이런 논의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변해야 됩니까? 당연히 쇄신과 뼈를 깎는 또 자성을 해야 되겠죠. 41%의 절대로 뭐 젖잘싸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필요한 것은 쇄신과 그리고 또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늘 사퇴하시면서도 그런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내려놓는 원내대표직을 좀 내려놓는 이런 좀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건 지금 현재 당내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저는 화합적인 그런 지도부가 꼭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내부 뭐 지금 대선에서 지고 나서 또 내부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고개를 돌릴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당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8대2로 80%의 이제 당원들이 결정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또 지혜와 그리고 또 당을 위한 뭐 그런 애정 뭐 이런 데에서 잘 그 새로운 지도부를 선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전당대회로 갈 거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아직 못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몇 번의 좀 의총을 좀 거쳐서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고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혁신이냐 외부 자원을 데리고 오느냐. 글쎄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그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이 미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가 김문수 후보 등등 내부에서 어느 정도 나름 당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후보로 확정해 놓고 이 당의 경선을 한덕수 후보의 총리의 후보 확정을 위한 어떤 붐업의 어떤 분위기로 만들려는 방식으로 이 당을 운영하니까 이런 정당에서 미래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패배 이후에는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당을 혁신하고 인물을 키워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그 기존까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문제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등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될 텐데 이 선출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내 지도부가 먼저 선출이 되고 곧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지도부도 재편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도부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내야 되는 역할이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정부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원내에 또 당의 어떤 정치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야당과의 협치를 깨지 않고 그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 실종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도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누가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게 기준이 돼서 당원들의 또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요. 뭐 아마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분에게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도 또 야당과의 협치를 깨지 않고 정치 실종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선출이 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은 좀 그러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감이 듭니다. 야당 시절의 원내대표와 또 여당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나 171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민주당의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과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일방적인 그런 그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그러한 저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사실 친명계 일색이죠. 친명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결국은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본회의를 아직 통과하기 일보 직전인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 좀 몇 개가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행위를 빼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지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론이나 아니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새로운 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그런 방탄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그런 그 당원들보다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원내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포인트는 경제를 빨리 부흥시키겠다라는 거죠. 코스피 5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2, 3주 내에 좀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사 충실 의무나 뭐 사업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후보의 공약으로도 돼 있고요. 그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반기업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불려왔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공약을 내고 상법 개정을 집권 직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지금 어제 오늘 코스피 상황을 보십시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자본시장법 등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부 개정입법을 통해서 바로 잡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가능한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가 지수의 어떤 상징적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더 투명해지고 기업의 자본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상승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저해한다거나 부담을 준다거나 그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어제 오늘 주식시장의 상황이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보면 잘 될 것 같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 기업들 그리고 재계에서 사실 우려가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 두 번째가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 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결국은 거부권 행사가 됐고 재표결을 이제 문턱을 넘지 못해서 폐기가 됐던 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뭐 주주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들어보고 다양한 그런 그 공론화를 시켜서 각계의 목소리를 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중하게 저는 이 법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